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례부의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첫날의 기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칠 거면 같이 치면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힘차게 에너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행정사법을 오늘 가볍게 시작을 하고 사례부의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저는 이제 2018년에 6회 시험에 수석을 합격하고 현재 이제 여기 강의에 8년차, 그 다음에 행정사무도 8년차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력은 비영리법인, 외국인 투자법인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2달 동안 8회차 동안 사례부의사 할 건데 강의 계약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제 답안 쓰기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채점 결과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공개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 유형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답안 작성 방법, 그다음에 사례부의사 왜 하는지 목표를 한번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이 좀 많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의 계획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26년 행정사 2차 대비. 이거 없으시면 옆에 분 거 보셔도 됩니다.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사례형 모의고사이고요. 제 과목은 행정사 실무법입니다. 네, 번역 행정사님은 없어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저는 이제 정진석 행정사이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8회차, 그리고 오늘은 시험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 거는 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점점 알려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2시부터 5시, 그리고 2시에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라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시간을 같이 맞춰서 같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0분에 끝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제 주교재, 부교재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 모의고사 이렇게 색깔이 좀 2가지가 좀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못하겠습니다. 얘는 연두색으로 하고요. 얘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하늘색. 네, 합의하에 하늘색으로. 그래서 연두색과 합의색을 하늘색을 일단 당분간은 같이 준비를 꼭 좀 해오시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늘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핸드북. 이거는 선택적으로 가져오세요. 잠깐 보기는 할 텐데 다만 이제 그 기본 심화를 들으신 분들은 확실히 이 책이 효과적이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강의를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이 책이 꼭 지금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만 사도 되냐 물어보잖아요. 제가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책이 중요합니다. 이 2가지, 연두색, 하늘색.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하얀색 책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 만약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가 필요할 때 이 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언급은 하지만 없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강의 교재는 3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연두색, 하늘색 이렇게 2가지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소개를 좀 드리면, 잠깐 화면도 넘겨드리면 이렇게, 이게 화면이 색깔이 좀 뚜렷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3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특징은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점수,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좀 대략 되시는데 딱 숫자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에 내가 몇 등 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썼을 때 몇 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전체 100명 중에 한 10%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은 아니고요.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 10%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10%가 아니고 반대이겠죠. 90% 합격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40점 이하로만 점수가 되었다라고 해서 합격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또 자기가 노력을 하면 합격할 확률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기회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작년에 계속 꽈락 40점 이하에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때도 점수가 낮았던 분임에도 합격을 하시긴 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절대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하셨더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100명 중에 이따 보여주겠지만 80%, 한 80명, 제가 80명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를 정확하게 내가 현재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수 공개를 이제 점검받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점수를 덜 받아도 스트레스 받고요. 점수를 많이 잘 받아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못 써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점수를 잘 받는 사람은 쫓기는 느낌이 들어서 똑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수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극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3일 날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특히 실무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명은 적지 않도록, 그래서 실명을 적으시면 제가 그 아이디로 여러분이 답안지 제출할 때 아이디로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끝까지 실명을 하겠다 그럼 나중에 제가 실명을 공개할 겁니다. 네, 공개를 할 거니까. 작년에 이제 강땡땡 행정사님은 끝까지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름을 딱 박아놨어요. 다행히 이제 그분이 합격을 하셔서 다행이지, 아마 합격을 안 하셨으면 제 여기 강의장에도 안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실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공개의 동의를 한 걸로 제가 보고, 제 이제 카페가 리더스 행정사 실무법 카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점수를 다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수를.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가입이 안 되신 분은 한번 여기 QR 코드로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대부분은 이제 들어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네, 안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게 유인물이 따로 없네요. 제가 이게 화면에 계속 나올 겁니다. 아니면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하셔서 리더스 행정사 실무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이제 다음 주에 1교시 때 모의고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30분 정도 답안풀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별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오늘은 행정사법, 다음 주는 이제 심판법을 총 4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을 나머지 이제 3번. 저희 사립의사는 총 8번입니다. 8번에 걸쳐서 오늘 1번,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4번, 비송이 3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진도별인데 그럼 비송은 다음 주에 문제 나오냐고. 다음 주도 문제 나옵니다. 비송은. 왜냐하면 이제 기본 심화를 이미 듣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송 사건은 그냥 그 부분은 목차만 준비하셔서 답안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수업을 들었더라도 답안지를 보시면 크게 유리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는 분도 비송이 그렇게 늦지 않다. 네, 충분히. 네, 그만큼 이제 비송이 좀 답안 쓰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의가 순서는 이렇게 하지만 공부는 여러분이 미리, 지금 사립의사 오시는 분들은 기본 심화 중에 심화만 들으셔도 돼요. 심화를 온라인으로 선행학습을 좀 하시고, 그래서 평일날은 이제 심화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이미 들으신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들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5시 10분, 저희가 수업이 5시에 끝나는데 10분부터 6시까지는 제가 개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밑에 2층에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채점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례모의고사 다음 주 요 예시이고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OT라서. 그리고 동차생은 이렇게 평일날은 이제 온라인 심화 강의를, 제 수업 강의를 진도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이제 현장에 사례모의고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예생은 무한 반복 하시면 되고요. 단권화를 하셔도 됩니다. 책을 하나에다가 계속 평일날 하나의 책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분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유인물이나 이런 거를 하나의 책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평일날 단권화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의 책에 모아놓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교재에다 모으셔도 돼요.
이 하나의 교재에다가 답안지에 꼭 써야 될 것들, 여러분이 기본서는 여러분의 이론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운전면허를 예시로 들으면 운전면허 이론을 많이 잔뜩 아는 게 아니라 실전을 알아야 되겠죠. 운전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리가 필요한 거죠. 이론은 이론일 뿐인 거고, 이거는 이론서입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결국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리를 제가 최대한 한 거는, 사례는 이걸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사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은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매주 사례배우사 때 오셔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점 결과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색깔을 제가 표시해 둡니다. 60점 이상은 그린색, 그 다음에 40점 이하는 레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점 이하를 받더라도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했잖아요. 확률일 뿐. 내가 좀 약간 좀 불리하구나 현재는. 그러나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방향은 제가 만점을 70점을 합니다. 보통 70점 만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20점, 한 문제당 20점인데 그것도 14점으로 이렇게 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을 100점을 주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썼어. 그럼 101점을 줄까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70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을 계속 70점을 하는 이유가 더 잘 쓰는 사람이 뒤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0점 이상은 그린, 40점 이하는 레드. 그래서 여러분이 60점 이상만 받을 수 있으시면 시험장 가셔서 대략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답안지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65점으로 모의고사 때 받을 수 있도록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직 암기가 안 되신 분은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 안 되면 목차라도 외우셔가지고 그 답안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사례, 그 다음에 약술, 행정사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이 기존에는 이제 단문으로 나왔다가 작년부터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이 사례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반반 섞어서 연습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렵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훨씬 더 공부를 여러분이 비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가뜩이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례까지 나와서 여러분이 걱정을 하겠지만, 사례로 나오는 걸 풀어보면 훨씬 더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단문은 행정사법 그대로, 말 그대로 외운 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외운 거 적으면 되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사례를 약간 사례처럼 풀어야 된다. 어차피 단문이긴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사례 모의고사 때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답안지는 이렇게 왼쪽부터 쓰시고 한 페이지 반 정도 답안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이 하나 나눠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 제가 화살표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문제 제기, 대상 적격, 청구이익. 그래서 저는 보통 20점짜리 사례 문제가 나오면 논점을 저렇게 잡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안 해결, 판단하면 저렇게 적고, 그 내용을, 화살표가 어떤 의미인지 기본 심화를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보이시나요? 네. 그 논점의 제목을 계속 논점의 제목을 표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화살표의 위치가. 그래서 상단의 문제 제기에서 내가 논점을 찾으면 바로 밑에다가 논점 제목을 밑에다가 화살표에다가 제가 해 놓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로마자 3번에도, 그다음 오른쪽에 사안 해결에서도 똑같이 그 논점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저 패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패턴대로 하시면 뭐 민법이든 아니면 다른 과목도 다 똑같이 이렇게 패턴을 하시면 점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안 해결 양은 제가 보시면 한 20%, 30%, 20%에서 한 25% 정도 사안 해결을 적도록 이렇게 양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단문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 논점을 잡았다라고 하면 논점은 아는 정도만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그 논점을 그 약술된 내용, 왼쪽에 예를 들면 대상적격. 대상적격은 대략 여러분이 알고 있다 정도만 보여주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청구이익. 만약 논점을 청구이익이라고 했으면 그 내용을 대략 적어놓고 오른쪽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점수 배점이. 실제 여러분이 행정사를 합격을 했는데 행정사 자격증을 여러분의 그 장롱에다가 넣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격증을 활용을 하실 거고 걸어두려고 자격증을 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손님에게 오면 자 이 사건을 아니면 이 인허가를 할 수 있나요? 네 라고만 할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어떻게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안 해결이잖아요. 그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랑 이제 사례보고사 때 앞으로 2달 동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양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양은 채워야 돼요. 양은. 기본적인 양은 딱 이렇게 해서 1페이지 반 정도. 글자 수가 그다음에 유난히 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 2페이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뭐 작년에도 제가 그랬지만 막 쓰고 있는데 내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간다. 그러니까 내년에 저를 보셔야 된다니까. 그건 알죠? 왜냐하면 다른 문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은. 그래서 어느 정도만 쓰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답안 작성 방법. 여기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제가 기본적인 답안 작성 요령만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푸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는 문제 아무거나 먼저. 그래서 행정사법 아니면 행정심판법 아니면 비송사건 절차법 어떤 거든 보통은 행정사법 아니면 심판 사례를 먼저 하더라고요. 비송사건을 먼저 쓰는 사람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신 있는 문제부터 하시면 되고 문제 번호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문제 번호만 뭐 굳이 막 문제를 적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호만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왼쪽부터 적고 대목차를 빼고 저는 답안지를 다 붙이는 걸 추천드리는데 성격적으로 붙이는 걸 유난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띄었어도 됩니다. 네, 저는 성격적으로 붙이는 걸 좋아해서 저는 이제 붙이는 걸 너무나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목차 빼고 다 붙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대목차 빼고 다 붙였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시간을 잴 수가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하면 제가 예전에 원래 행정사 준비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다른 시험으로 7년을 공부했는데 이걸 앞에 띄어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로마자 2번인지 로마자 3번인지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로마자 2번인지 3번인지 앞에를 갔다가 돌아오는 경험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아직 답안 작성 처음이시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다 보면 동그라미 1번인지 2번인지 답안지 양의 채점에 중요하지 않은 숫자 일련 번호 때문에 다시 앞에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좀 동그라미 1번인지 2번인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여기를 페이지를 넘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넘기지 않고 이 안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눈에 보려고 합니다. 한눈에 이렇게 답안지를 왼쪽에 내가 외웠던 걸 옆에다 적고 그걸 보면서 오른쪽에다가 사안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가보면 문제지를 딱 보자마자 처음에는 떠올라요. 시험장에서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 10분, 20분 지나가면 여러분의 뇌가 10분, 20분 지났는데 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받아 적고 내가 적은 걸 보면서 적으라고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굳이 띄어쓰는 걸 많이 하지 않도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채점하는 분이 띄어쓰기 많이 안 해도 알아서 채점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문제당 20점이고 8분 안에 쓰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대략 한 30줄 정도. 그리고 30점짜리가 나오면 한 12분 정도 45줄. 45줄이면 한 페이지당 22줄입니다. 그러면 한 두 페이지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10점짜리는 5분 안에. 대신 이제 이것도 어떤 양을 적어야 되니까 15줄 정도. 지금 행정사 실무법은 이렇게까지 30점, 10점. 옛날에는 30점 나왔는데 지금은 다 20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점짜리는 아직은 안 나오고요. 나중에는 10점짜리도 나올 겁니다. 이게 목소리가 커지는데 뭐 커져도 괜찮죠? 네.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남는 여백, 아까처럼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이 한 페이지 반 정도 쓰다가 시간이 좀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비워두고 넘어가시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그 여백을 채우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묻는 질문에 맞게 답변. 묻는 질문에 맞게 답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11회 때 이 2분 답안지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나눠드리는 안 했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의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모범 답안을 아니면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 답안지를 매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거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현재 사람을 가지고 제가 모범 답안을 보여드릴 거니까 대략 지금 하는 내용 똑같습니다.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쓰다가 여기에 남았다 그럼 계속 이렇게 표기하신 다음에 다시 어디서부터? 왼쪽부터 무조건 답안지를 왼쪽부터 푸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차 빼고 나머지 다 붙이는 걸로 대목차 빼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하신 분이에요. 2023년도에 그대로 하신 분이고 2023년일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20점짜리 한 페이지 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남은 여백은 이렇게 나중에 채우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묻는 질문에 답변. 그래서 아까 이분 몇 점 나왔다고요? 신문법으로 81.66 받았어요. 신문법으로 제 역대 가장 높은 점수. 네, 저는 보통 65점을 받으시면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데 이분 실제 81.66. 그럼 다른 분들은 다 2점수냐? 아니에요. 이분만 2점수예요. 이분만. 나머지 다 60점대. 그러니까 이분만 이렇게 그러니까 제 수업대로 하시면 높은 점수도 나올 수 있구나.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도 아마 꽈락이 평균이 38점인가 37점 했을 거예요. 실물법이. 이분은 다른 과목 꽈락이 아니면 무조건 합격이지 않나요? 한 과목이 80점이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잘 하시면 높은 점수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목표 아까처럼 65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강의 들어오신 분은 지금 여기 한 100명 정도 계시니까 제가 이거 달성할 수 있도록 80명 네, 한번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내가 공부 방법에 아니면 슬럼프가 왔다 언제든지 제가 밑에 내려와 있을 테니까 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이 동기로서 나중에 서로 이제 합격자 설명회 때 웃으면서 뵙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은 120명. 제가 누군지 몰라요. 온라인에 누구 듣는지 몰라서 일단 가상에 120명 이렇게 잡아서 가능할까요? 257명 중에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4회 행정사 합격의 항해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교재 행정사 아까 요 연두색을 한번 펼쳐 보이시고 오늘은 모의고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 이제 보통 이제 파일이 올라가져 있는데 비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무료로 그래서 이따 2교 시작할 때 그때 비번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이제 뭐 압축 파일로 되어 있고 이제 열려면 암호로 되어 있으니까 암호는 제가 2교시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심화 때보다는 속도가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25분. 네, 아주 적절합니다. 네, 여러분의 눈빛도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 심화 때 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제가 제일 힘든 건 기본 심화 때 1교시 때 눈빛이 민법 김명우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특히 제가 2교시 오후에 수업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80명을 합격할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두색의 앞에 목차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게 있는데 개정된 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그리고 교재는 작년에 보던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서는 작년에 보던 것 아니면 뭐 새로 구입하신 분 상관없이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목차에서 보시면 먼저 행정사법은 총 제가 18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왼쪽은 총칙. 그래서 주제 1번과 2번은 총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7번까지는 요건. 3번부터 7번까지는 요건. 그래서 기본 심화를 이미 듣고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차는 업무 신고, 그 다음에 효과 신고 확인증, 그리고 효과의 또 다른 효과의 행정사의 권리 의무. 마지막에 이제 제재. 제재는 말 그대로 효과, 권리와 의무를 주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러한 징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주요한 것들을 제가 두 문자로 했습니다. 요건을 자결 실행사 그리고 개정이 되면서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업종 자결 실행사 사가 여기서 앞에 사는 사무소 그다음 뒤에 사는 사진입니다. 사진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자결 실행사 그래서 굳이 띄어쓰기 하면 자결실 행사사 자결실 행사사 뭐 이렇게 어떻게 띄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는 자격증의 자, 그 다음에 결은 결격사유의 결, 실은 실무교육, 그 다음에 행은 행정사회, 그 다음에 사무소는 사무소, 그리고 마지막에 사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요건을 갖추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업무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행정사로 일을 하려면 업무 신고를 할 때 이 6가지를 검토합니다. 검토는 6가지인데 제출을 할 때가 생략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이 총 6가지고 이 6가지를 업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업무 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제출하는 서류가 일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그 결과 신고 확인증이 나옵니다. 업무 신고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행정 처리가 되고 결과가 신고 확인증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면 행정사의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러면 개인만 있냐? 우리는 개인이라고 안 하고 민법에서 자연인이라고 용어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사람. 민법 전공자가 아니라 뭐 설명 못 하겠네요. 자연인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요. 법인은 인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어떤 인위적인 사람을 법인, 여기 둘 다 인자가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인.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연인은 일반적인 개인 아니면 행정사. 여러분은 행정사로서 업무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대한 업무 신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법인도 또한 업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두 문자로 설수해 설립 절차, 업무 수행 방법, 해산 설립 절차, 업무 수행 방법, 해산 이렇게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똑같습니다. 행정사 법인도 업무 신고, 법인 업무 신고 확인증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권리가 발생되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재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목차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요한 목차는 제가 두 문자로 업, 정. 업은 행정사 업무, 종류는 종. 그 다음에 자결, 실행, 사사. 자결, 실행, 사사. 이렇게 하고, 업무 신고의 업, 그 다음에 신고항의증의 신, 설수의 설립, 수행, 해산. 그 다음 권리의 제재 규정을 앞자만 따가지고 치정벌태. 취소의 치, 정지의 정, 벌칙의 벌, 과태료의 태, 치정벌태.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큰 줄기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옆으로 수평적으로 시간대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인물이 좀 많습니다. 유인물이 좀 많는데 어떤 유인물인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유인물, 그렇죠? 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로 사실 이 유인물만 오늘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행정사법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사법, 전체적인 행정사 업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대 흐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행정사법에서 특히 업무신고가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하면, 이 업무신고를 위해서 신고 요건이 총 6가지로 기존에는 5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늘어난 거죠. 중요하진 않고요. 사진이 늘어났어요. 사진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행정기관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무조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근거를 보여줄까요? 원래 이제 기본 강의 때 일반적으로 해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서식 하나가 있어요. 서식. 이 서식 보시면, 펼쳐 보이시면 업무신고서 보이시나요?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을 붙이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이시면 다다음 페이지 업무신고 확인증 보시면 계속 업무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진을 붙이고 3페이지 뒤에 넘겨보시면 업무신고 확인증에 사진이 붙어서 나와요. 예전에는 사진이 안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앞에 행정사 법인 업무신고서, 여기는 사진이 안 붙었잖아요. 근데 행정사 법인 업무신고서, 이것도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맨 뒤에 보시면 법인 업무신고 확인증,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여기 사진이 등장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아마 이제 행정기관에서 당사자가 누군지, 행정사가 많다 보니까 확인이 어려워서 사진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법인 구성원 아니면 소속 행정사 사진을 넣게 되어 있는데, 저의 최근 사진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최근에 업데이트 될 일이 있어서 법인 업무 신고항의증을 받았더니 제가 9년 전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옛날에 처음 신고할 때 그때 사진을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다른 것보다 신고하고 그다음에 신고 확인증, 업무 신고하고 신고 확인증, 이름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 그다음 법인은 법인 업무 신고 확인증, 이걸 받는데 그 신고 확인증에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걸 사진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26년 1월 1일 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이것 때문에 바뀌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개정이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시험에는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2교시 때 이제 답안지 어떻게 작성할지 이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바뀐 게 행정사 정보 시스템. 행정사 정보 시스템.
행정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류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또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6가지라 했잖아요. 요건이 6가지지만 실제 제출은 나머지는 다 제출 안 하고 이거랑 요거 제출은 이거 행정사회 회원증하고 사진만 이거 2가지만 제출하고요. 나머지는 제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다 확인하는 걸로. 이거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6가지 다만 제출은 2가지 행정사회 회원증하고 사진만 제출을 하는 걸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답안지에도 어떻게 쓸지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큰 줄기는 업무 신고 그 결과 신고 확인증에 사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출할 때 사진을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게 26년 1월 1일 날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사 업무 신고할 때 행정사 법인 업무 신고할 때 다 사진을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다. 나머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총칙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기본 심화를 다 듣고 오신 분들이어서 그리고 안 들으신 분들도 이제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정사 업무. 자, 페이지로 2페이지고요. 우리가 이제 행정사법 목적을 먼저 보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키워드는 행정사 제도의 행, 그 다음에 국민의 편익의 편, 행정제도의 도, 행정사제도의 행정사, 그 다음에 국민의 편익의 편, 행정제도의 도. 그래서 두 문자로 제가 행정사 편도 이렇게 두 문자로 합니다. 행정사 편도. 그래서 전체 행정사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보론에 행정사법 목적을 넣으셔도 무난하니 이제 여러분이 아까 여백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시간이 남으면 행정사법 목적을 넣어주시면 점수가 0.5점, 많게는 1점까지 배점이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법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다. 그러면 법 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답안지에는 행정사법 목적을 보론이라는 건 뒤쪽에 나중에 시간 남으면 뭐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2회차, 3회차 때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보시면서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의 목적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내용은 직관적으로 그대로입니다. 행정사 제도를 확립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된다. 그와 함께 제도도 발전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사가 많이 제도가 활용이 되면서 이제 일반 민원인들이 본인들이 잘 행정에 익숙치 않은 경우에 그 사람의 그 민원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되니까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법 목적 그리고 두 문자로는 행정사 편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는 밑에 보시면 7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그래서 큰 제목만 같이 7가지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그 다음 두 번째,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세 번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네 번째,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다섯 번째,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여섯 번째,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일곱 번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이거를 총 7가지가 있고요. 기출은 이제 이미 12회 때 나왔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장, 역대, 인,
인상법. 저는 두 문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작 역대 인상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작성의 작,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작, 그다음에 번역의 역, 대행의 대, 인가, 그다음에 상담, 법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예시로 보시면 진정 건의, 질의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 그다음 밑에 보시면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여기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모든 각종 서류를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권리 의무는 각종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여기서도 각종 서류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고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호, 2호를 보면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하는 서류, 그 다음에 2호는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민한 사법상에,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을 배우는 게 2호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2호 때문에. 그래서 민사에 관한 각종 서류를 다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예시로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호, 4호, 5호, 6호, 7호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한이 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은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용어가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대행이라는 게 있고 대리라는 게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시면 여기서 대행, 그 다음에 인가는 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과 대리의 차이는, 대행은 건별로 계속 위임장을 제출해야 돼요. 대리는 여러분이 그 민법에서 대리 배웠을 것 같은데 포괄 대리, 그다음 반대를 뭘로 하고 있나요? 이거 좋은데요? 물어봐야 되겠네. 포괄, 이거를 누구를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수업을 잘 들었으면 포괄의 반대가 뭐 있나요? 특정인가요? 뭐라고요? 좀 알려주세요. 잘 몰라요. 뭐 포괄의 반대가 있지 않나요? 안 해요? 지정? 포괄. 특정 하겠습니다. 특정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김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정확하게 잘 얘기를 안 하신다고, 수업을 받는 분들이. 그래서 포괄은 한번 전체를 한번 위임을 하면 그대로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걸 얘기 안 했더라도 한 번에 다 위임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특정은 그것만 하라고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행은 딱 그거예요. 특정은 그것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앞에 보시면 볼까요?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그럼 이게 뭐겠어요? 제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앞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각호에 따라. 각호가 뭐예요? 2번, 1번. 그럼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작성. 그러면 작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그러면 이걸 태양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가 2가지예요. 하나는 작성이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제출. 작성, 제출. 사실상 작성, 제출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지. 다만 불편함은 있다라는 거죠. 뭐가 불편해요? 작성할 때도 위임장 받고 제출할 때도 위임장 받고, 이게 불편함은 있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대행은 건별로 다 위임장을 받아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고, 대행과 대리는 넓게는 다 대리입니다. 똑같은 대리예요. 대리. 다만 대행은 건별로 작성 따로, 제출 따로. 대신 대리는 한번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앞에 써 있잖아요.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받을 때까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어의 차이가 좀 있구나. 그래서 대행은 건별, 그 다음에 대리는 포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리라는 표현은 어차피 여러분이 대행도 대리예요. 대행도 대리. 다만 법률적으로 대행과 대리를 약간 좀 더 구분을 하지만 둘 다 대리 아니면 대리인,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과 법령 차이가, 이거는 기본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법령, 여기다가 법령, 그다음에 법률. 그래서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을 명령이라 합니다. 거기에 앞자만 따가지고 법, 그다음 령 이렇게. 그래서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을 합친 말이고, 법률은 얘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법령은 더 넓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다 법령이라 합니다. 행정사법은 법률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국회의원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보통 법령, 특히 명령은 일반적으로 뭐 국무총리나 아니면 각 그 중앙부처에서 만들어 놓은 걸 결국 국회에서 또 통과돼야 되지만 누가 발제를 했냐, 그 차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국회의원이 하는 건 법률로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결론만 법령, 법률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법령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건 법률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할 때는, 그러면 우리를 못하게 할 때는 우리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로만 우리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이는 이제 이해되시죠? 법령과 법률의 차이는,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합친만 넓게, 법률은 좁게, 대신 우리한테 불리할 때는 좁게, 그다음 우리가 유리할 때는 법령 넓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업무 범위, 우리가 업무 범위는 총 7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령으로 지정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법령으로 만들어 놓아야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담도 법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행정관계 법령, 법령에 따라 사실조사, 다 법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못하는 건 못하게 하려면 법률로 막아라. 그렇게 하시고, 자, 옆에 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시면 행정사의 종류 이미 알고 있지 않아요? 일반 행정사, 해사 행정사, 번역 행정사. 뭐 상세하게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로 나눠져 있고, 금지사항을 보시면, 금지사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에 키워드가 법률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랑 똑같이 업무를 하려면 법률에 따라서만 허용이 된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못하게 하려면 법률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업무를 하려면 법률에 의해서 정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뒷문장이 가장 중요하죠. 제2조에 따른, 2조가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그 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건입니다. 여기 총칙은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요건부터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4페이지 위에 행정사의 자격의 자,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행정사 자격의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의 결. 그래서 위에 상단에 여기에 자, 행정사의 자격의 자, 동그라미, 오른 페이지 결격사유의 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실무교육의 실, 행정사회의 행.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사무소의 사. 그 다음 사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요건이 6가지 있구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이 자결, 실행, 사. 그래서 사가 2가지입니다. 자결, 실행, 사. 행정사의 자격을 보시면 목차만 보겠습니다. 행정사 자격은 중요도는 크게 떨어지고요. 행정사 자격은 목차 보시면 밑줄만,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자격심의위원회 보시면 저러한 자격과 취득과 관련된 시험 과목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답안지에 적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식은 목차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내용은
중요한 걸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그래서 자격심의위원회 과목 등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이미 알듯이 1차,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시험의 일부 명제, 이미 알고 있듯이 경력에 의해 면제, 그 다음에 시험에 의해 면제. 작년에 시험에 의해서 2차가 불합격되었다, 아쉽게. 그러면 올해 1차 시험은 면제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부정행위자 조치는 어떤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처분받은 날로부터 키워드는 5년간, 그래서 5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오른쪽에 이제 결격사유 보겠습니다. 요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결, 실행, 사사 6가지 중에 결격사유가 그나마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명확하게 답안지 채점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결격사유는 언제든지 항상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 따로 하나, 첫 번째, 그다음 결격사유 따로 하나, 이건 준비를 꼭 언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격사유는 어떤 거냐, 시험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셨는데 자격증을 발급해줘도 되는지, 이걸 7가지를 검토합니다. 자, 먼저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이 되는지, 즉 어떠한 이제 그 권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다음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경제 무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그다음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 금고는 어떠한 경제적으로 어떤 뭐 교도소나 이렇게 징역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에 있는 사람, 아직 선고가 아직 완결이 안 된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끝난 날로부터, 집행유예가 끝났지만 아직 끝난 날로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섯 번째,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제 뭐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러나 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했더니 3년이 안 지나면 자격증은 안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어요. 시험에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 해당되신 분이 실제 저한테도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이에 시험은 합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앞에 제가 볼 때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지만 앞에 이게 해당이 안 돼서 금고 이상, 금고는 아니어서 금고 이상이 형만 아니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좋아하시긴 하셨지만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자격증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공무원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등이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다음에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응시할 수 있고 자격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문자로 피파, 그다음에 고지평 공자 7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제가 두꺼운 글씨로 피파, 고지평 공자 7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산점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떤 일정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2년, 그 다음 나머지는 3년입니다. 여기는 3년, 여기는 2년. 옆에다가 연필로, 나중에는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1, 2, 3. 두 문자로는 피파, 고지평 공자. 그래서 피파를 주로 좋아하는 공자 선생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파, 고지평 공자. 그래서 피성령 후견인 등,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선고유예 받고 그 기간에 있는 사람, 나머지 집행유예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실형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 파면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이 취소되고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위에는 중, 나머지 하나만 2년, 나머지는 3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결, 실행, 사사, 나머지 실무 교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실무 교육은 합격한 다음에, 자격증이 나온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을 받으려면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은 자격증을 받고 난 다음에 대한행정사회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무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소양, 실무수습.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소양, 실무수습. 기본소양, 실무수습.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용어잖아요. 기본소양. 그래서 기본소양 시간에는 윤리교육을 해요. 실제 윤리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양이라는 약간 이제 옛날식 표현으로.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육은 기본소양, 실무수습. 기본소양은 20시간. 20시간 동안 윤리교육을 받아요. 행정사로서. 그래서 이 시간에 많이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덕시간. 네, 진짜 도덕시간. 그리고 20시간이면 3일을 받습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수습은 40시간. 이건 5일 동안 실제 행정사 사무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약간 집중력 있게 돼 있지는 않고 운대가 좀 작용하더라고요. 행정사 사무소에서 받다 보니까 바쁜 행정사 사무소가 있고 느슨한 행정사 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교육의 질이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대신 20시간, 40시간, 20시간, 40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고 및 교육 신청. 그래서 날짜만 보시면 공고는 교육하기 30일 전, 교육하기 30일 전, 교육 신청은 10일 전. 그래서 날짜를 30일 전, 10일 전.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에 위임 및 위탁. 위임은 보시면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교육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권한을 시도지사, 권한을 시도지사. 그 다음에 위탁은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을 합니다. 보통 행정기관끼리는 위임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이런 곳에는 위탁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행정사회는 일반적인 그냥 비영리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민간기업, 그러다 보니 위탁이라는 용어를 주어서 어떤 특정한 업무만 넘겨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은 위임, 그리고 보시면 업무는 위탁, 용어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임과 위탁. 그런 다음에 교육을 20시간, 40시간 받고 나면 실무교육 수료증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있는데, 이게 추록이라고 하나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추록이라고 나눠드린 게 있는데, 결격사유. 먼저 이게 이제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자, 이게 유인물을 여러분이 잘라서 붙였어야 되는데 이게 양면으로 해놔가지고 파일을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오늘은 이제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이게 양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전혀 활용도가 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보는 용도만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에 보시면 맨 밑에 순서가 여러분이 두 문자로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요건이 6가지잖아요. 자결, 실행, 사사. 자결, 실행, 사사. 그러면 순서는 시험에 응시를 하면 자격증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에겐 첫 번째 합격증이 나오죠. 합격증이 나오면 뭐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이 10월 3일 날 시험 보면 언제 나오나요? 12월 10일 날 나오나요? 그때 합격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보고 나서 한 1주에서 2주 후에 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결격사유. 그 결격사유가 이상이 없으면 자격증이 여러분이 뭐 신청한 주소지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결격사유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피파, 고지편, 공자 7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격증이 발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급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러면 발급이 되면 여러분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업무 신고할 때 그러면 자격증을 그때 가져갈 거냐, 그걸 생략을 했어요. 맨 밑에 보시면 행정사 업무 신고할 때 행정사 업무 신고를 제출받은 나중에 업무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행정사 정보 시스템이라고 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나요? 행정사 정보 시스템. 행정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제출 안 해도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저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난 동의 안 해. 동의를 안 할 수 있잖아요. 동의를 안 하는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뭐 사람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동의를 안 하겠다. 안 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기본 강의였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신청서에 업무 신고에 여러분이 어떤 서류 제출할 때 밑에 보시면 정보 동의서, 이용 동의서 제출하자면 밑에 체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행정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시만 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자격증은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다 제출했어요. 다만 이제는 뭐가 행정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자격증은 제출 안 해도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한 번에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무교육. 실무교육도 밑에 것만 보시면 아까 기본 소양 실무수수 20시간, 40시간 수업을 듣고 나면 맨 밑에 실무교육 수료증이 나오는데, 수료증도 똑같아요.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할 때 그 받은 시장 등이 지금 여기 추록 보고 있습니다. 추록의 실무교육. 시장 등은 행정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실무교육 수료증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다만 뭐라고 됐어요? 업무 신고서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를 여기 표시하면 되는데, 동의를 안 하면 다시 교육증, 그러니까 교육 수료증에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요건들 보겠습니다. 자결, 실행, 사사. 지금 우리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결, 실행, 사사. 지금 하나씩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흐름대로. 이제 행정사회, 실무교육 수료를 하고 나면,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대한행정사회에서 그 얘기합니다. 마지막 끝날 때, 자,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걸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업무 신고하려면 가입을 해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회가 뭐냐? 7페이지 보시면 목적 두 문자로 품계도 정인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품계도 정인설. 정인설은 기본 심화 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자연인과 그다음 법인. 자연인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자연인이 되었고, 업무 신고를 하면 여러분이 합격만 하시면 업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업무 신고를 하려면 앞에가 있어야 돼요. 앞에. 사람처럼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관, 그다음에 인가, 그리고 마지막 설립 등기. 이 세 가지가 박자가 갖추어져야 사람처럼 태어납니다. 그래서 법인은 앞에 정, 인, 설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행정사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행정사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법인이라는 두 가지 법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인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정인설, 정관, 인가, 설립 등기 세 가지를 갖추어야 행정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대신 이제 목적이 품계도가 뭐냐?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래서 행정사의 품위 향상, 전반적으로 행정사가 이러이러한 품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의 수준이 이렇다. 개선 발전의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의 설립이 되고 나서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두 문자로 품계도 정인설.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목차, 행정사회의 목차, 정관. 정관에도 당연히 이제 목적 명칭 등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가지가 이제 의무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행정사가 업무 신고하려면 행정사회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무사항. 그래서 업무 신고하려면 가입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익활동 의무는 여러분의 의무는 아니고 행정사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차이가, 제가 목차 구성을 잘못해서 가입 의무는 여러분의 의무이고 공익활동 의무는 대한행정사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대한행정사회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옆에다가 마을행정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마을행정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법 규정의 주종. 어디에? 사단법인. 그래서 대한행정사회도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회 회원증. 행정사회 회원증은 여기는 행정사 정보 시스템으로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자격증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관리해야 돼요. 자격증은 행정안전부. 여러분이 자격증이 예를 들어 영등포 구청장 이름이 찍히는 게 낫나요? 행정안전부 장관 찍히는 게 낫나요? 당연히죠. 장관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육도 구청장이 하는 게 나아요? 행안부에서 하는 게 나아요? 원래 행안부에서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아까 좀 위임을 준 거예요. 위임을. 도저히 다 할 수 없으니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도지사가 다시 여러분 대한행정사회에 위탁을 준 거일 뿐, 결국은 행안부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격증하고 교육은 원래는 다 그렇지만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준 거고, 나머지는 지금 대한행정사회에서 회원증은 누구 이름 나오냐면 대한행정사회에서 회원증은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한행정사회 회원증은 따로 여러분이 받아서 따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겁니다. 밑에 보시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행정사회 회원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이 두 가지, 여기는 사진, 여기는 행정사회랑 회원증이랑 사진만 따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감독상 명령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소까지만 하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행정사 사무소, 그다음에 합동사무소, 행정사 법인, 총 3가지가 있고요. 키워드만 보면 행정사 사무소는 하나만, 그다음에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효율적,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명이라고 해서 2명만 필요합니다. 2명 이상.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효율적, 그다음에 2명 이상. 그리고 주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상근하여야 한다. 1명 이상 상근하여야 된다. 그래서 두 문자로 효주상.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효주상. 효율적, 주사무소 상근하여야 한다. 행정사 법인은 조주상.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주상. 행정사 법인은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정사 법인은 조직적, 그 다음에 주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상근하여야 한다. 조주상. 대신 숫자가 다릅니다. 여기는 3명, 여기는 2명, 여기는 3명.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2명만 있어도 됩니다. 점점 원래 3명이었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3명이었다가 2명으로, 그 다음에 현재는 행정사법인 아직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행정사 합동사무소 효주상, 행정사법인은 조주상, 조직적,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효율적. 단어가 그 단어 같아가지고 많이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효율적. 대신 여기 있잖아요. 히읗, 여기 히읗.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네요. 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사무소 명칭 보시면 행정사인 경우는
행정사인 경우는 명칭을 그 글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행정사인 경우에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여러분이 많은 걸 적지 않아도 됩니다. 꼭 중요한 키워드만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은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행정사 아닌 사람은, 그 다음에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도 또한 비슷한 명칭, 행정사 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 법인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칭. 나머지는 다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의 차이는, 사람은 법인과 여기는 사람은 자연인만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 자는 자연인, 즉 개인과 그다음에 법인을 합친 말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면 사람은 자연인만, 자는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